안녕하십니까. 소프트웨어 사업기법 이호경입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 주제, 문제 해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출발점으로서 문제 정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에서도 문제의 정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를 풀지 정확하게 정의를 한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문제 정의의 핵심, 그 중에서 요구사항을 어떻게 잘 우리가 읽어서 어떤 요구들 사항을 잘 할 것인가, 잘 정리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소프트 개발에 사용되는 원인 결과, 연역적 추론, 귀납적 추론 같은, 그러니까 지금 3장에서 살펴본 논리에 대한 내용이죠. 이런 논리적인 추론 방법들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방법론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은 공통되는 패턴들이 자주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자주 나타나는 패턴들을 열심히 공부하고 익숙해진 상태에서 이런 의존하는, 이 패턴에 자주 의존하는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런 흐름 중에 중요한 순차화, 선택, 반복, 추상화, 병렬 처리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공부를 좀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이용하여서 패턴들을 잘 활용하여서 프로그램을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컴퓨터적인 문제에서 알고리즘 역할을 이해를 하게 되고, 이런 형태의 알고리즘을 탐색하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서 개요 작성하기와 주어진 문제의 하향식 설계, 핵심 전략, 그리고 여기서 사용하는 하향식 문제에서 핵심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분할 정복 방법, divide and conquer라고 부르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고요. 그리고 이진 탐색에 대해서도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제어 추상화, 데이터 추상화를 위한 클래스 다이어그램, 문제의 추상화를 위한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 그리고 최근 컴퓨터 공학에서 중요하게 사용하는 여러 가지 추상화 기법들을 사용을 해보고요. 이와 같은 문제점들은 UML이라는 통일된 기법을 사용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간단하게 객체 지향 방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설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간단한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조금 길게 공부했던 논리가 여기서도 이어져서 연관지어서 설명할 수 있게 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퓨터로 풀 수 있는 문제란, 컴퓨터로 풀 수 없는 문제랑 이 구분하는 게 중요한데요. 보통 컴퓨테이션을 시켜서 컴퓨터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고자 하기 때문에 컴퓨터 문제가 중요하게 되는데, 컴퓨터의 연산 능력을 활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굉장히 많은 숫자를 주고 최소값이 얼마인지, 최소값이 얼마인지, 최대값이 얼마인지 찾아봐라. 사실 사람도 잘할 수 있죠. 하지만 만일에 우리가 홈페이지를 하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접속을 했어요. 1억 명이 넘게 접속했어요. 그 중에서 가장 큰 값이, 가려내서 가장 많은 금액을 산 사람이 누구냐? 아니면 최소 값을 찾아봐라.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죠? 1만 개 숫자가 넘어서 1억 개가 넘어가는 숫자 중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찾아봐라. 사람이 하기는 굉장히 힘든 문제가 되지만 컴퓨터는 굉장히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범위에서 소수가 몇 개 있느냐 찾아봐라. 1, 3, 5, 7, 11. 1과 자기 자신 외에 나눠지지 않는 수. 그 다음 13 이렇게 가는데요.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만 이 소수를 더 많이 찾아봐라.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사람한테는. 하지만 컴퓨터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에서 우리가 어디 갈 때 내비게이션을 켜고 다니는데, 이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목적지까지 최단 거리를 찾아주세요. 더구나 반영되는 교통을 반영해가지고, 변화하는 교통을 반영을 해서 가장 최단시간에 갈 수 있는 거리를 찾아주세요.
주세요. 등등 여러 가지 명령을 줘보면 컴퓨터는 굉장히 빠르게 계산을 해냅니다. 그리고 기상예보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센서들을 갖다가 전국에 심어 놓고 있습니다. 그죠? 바다 위에 부표도 있고 우리 이런 도시에도 온도계가 있고 풍량계들 굉장히 많은 이 센서로부터 들어오는 데이터를 보고 기상예보를 해봐라. 컴퓨터는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네, 이런 일들은 컴퓨터가 잘합니다. 다만 컴퓨터를 할 수 없는 문제는 뭘까요? 자, 그림 두 개가 있는데 이 중에 어느 게 예쁩니까? 컴퓨터는 판단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이 가구가 있는데 이 가구를 저 집 안에 넣을 수 있습니까? 판단해다. 컴퓨터는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가구를 이 집에 예쁘게 배치해봐라. 예, 컴퓨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풀 수 없는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컴퓨터가 풀 수 있는 문제와 풀 수 없는 문제를 일단 먼저 이해를 하는 것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정해졌습니다. 문제가 정해졌어. 여기서 이 문제를 풀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문제 정의. 그 다음에 논리적인 추론이 들어가서 여러 가지 도움을 받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를 작게 묻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추상화라는 좋은 도구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이해하고 이 문제를 풀게 되는데 다음과 같은 문제 정의와 논리 추론, 분해, 추상화가 복잡한 큰 컴퓨터가 풀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문제가 작은 거라면은 간단하게 프로그램이 되지만 실제로 최근에 와서 컴퓨터로 푸는 문제들은 굉장히 규모가 크고 복잡고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가져오실 때 다음과 같은 중요한 전략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 정의. 일단 큰 문제가 주어져서 큰 문제를 풀어야 되는 이 입장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겠습니다라고 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일에 우리가 도시가에서 이 문제를 풀기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목표가 되고 일단 이 바깥에 있는 것들은 개발 범위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개발 목표를 정하는 것은 개발 범위를 정하는 것이라는 말과 굉장히 개발 목표를 정확하게 정하는 것과 개발 범위를 정확하게 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목표대로 개발을 하게 됩니다. 개발을 해서 우리가 컴퓨터를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하드웨어를 개발하는지 소프트웨어도 개발하고 하드웨어도 개발하고 뭐 센서도 설치하고 하겠죠. 이 개발하는 와중에 우리가 이 프로그램 제대로 개발하고 있어요. 개발 중간중간 확인하는 과정도 이 목표로부터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아, 제대로 개발하고 있구나.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완전히 개발되어서 고객한테 인도가 됩니다. 그 개발이 완벽하게 개발된 이후 얘가 제대로 동작하느냐, 고객이 만족할 것이냐, 역시 이 초기에 잡았는 목표에 대응해서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만일에 이 정의를 개발 목표를 정하는 과정이 생략되었다. 그런다면은 이 개발 과정에서 이미 길을 잃어버리고 길을 잃고 어떻게 개발할지 서로 헷갈리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개발된 완성품이 나왔을 때조차도 우리가 제대로 개발했는지 목표가 없었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 와서 이 소프트웨어가 한 명, 두 명이 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규모가 커져서 100만 줄, 더 넘어서 1000만 줄 소프트웨어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런데 투입하는 인력이 100명, 1000명 이상이 되는 이런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에 목표를 제대로 정의하지 않으면 중간에서 서로 일은 열심히 하는데 목적지가 다른 이런 경우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가 할 작업들을 미리미리 기술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 3장 마지막에 나왔던 요구공학 같은 것은 이런 우리가 만들어야 될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느냐까지 포멀한 방법으로 나타낼 수 있는까지 연구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구를 잘 정의했다면 여기에 요구사항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해야 한다. 가령 예를 들어서 비디오 플레이라면은 재생이 돼야 되고, 재생이 됩니까? 잠시 멈출 수도 있어야 됩니다. 멈추기만 하면 됩니까? 보다가 잠시 웃음 멈춤했다가 또 기능했다가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조금 더 나가볼까요? 빨리 감기도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대감기도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로 뭐를 해야 한다. 대감기가 되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추가로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떠해야 한다. 어떻게 해야 한다. 어떤 거 빨리 플레이를 누르면은 몇 초 안에 동작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비디오 플레이 보는데 화면이 좋아야 된다. 또 최근에 온다면 화면이 UHD가 돼야 된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속도 말고도 여기 나오네요, 그죠? 이거는 나만 볼 수 있어야 된다. 누구나 보면 안 된다. 패스워드를 걸 수 있어야 된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안전성, 신뢰성, 보안, 또 다시 동작 환경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웹에서 동작해야 된다. 아니면 iOS에서 동작해야 된다.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이런 기능을 제외한 비기능적인 요구사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구사항을 잘 정리하면 우리가 요구 스펙이라고 그러는데요. 사실 스펙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우리 사회생활에서도 이 요구사항은 requirement 스펙으로 정해지게 되고 이 requirement 스펙은 기능적 사항과 비기능적 요구사항을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 정의 중에서 비기능적인 요구사항은 이후에 조금 다루기로 하고요. 그 중에서 기능 요구사항의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비디오 플레이에 재생이 되어야 된다. 그거 재생이 되는데 그 다음 어떻게 되는가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기능 요구사항이 됩니다.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은 비디오가 재생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 비디오가 지금 현재 상태가 웃음 멈춤 상태였었어요. 임시 정지되어 있었어요. 이때 비디오 재생을 하게 되면은 처음부터가 아니라 아까 비디오 보다가 중단했던 그때부터 재생을 시작하게 되고 만일에 비디오 재생 버튼을 처음부터 눌렀다면 처음이라면은 제일 첫 번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새로운 컴퓨터 윈도우가 이 컴퓨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컴퓨터에서 시작해 주세요 하면 새로운 컴퓨터가 윈도우가 떠서 거기서 비디오가 시작된다. 그리고 비디오가 재생 중에 임시 정지 버튼을 누르면은 임시 버튼이 동작하고 그 다음에 플레이를 누르면 또 플레이가 된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고음 플레이어나 비디오 플레이 같은 게 이렇게 동작한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잘 정리하되 여기서도 또 임시 정지가 있네요. 그죠? 뒷부분에 보겠습니다. 소리 조정도 있습니다. 그죠? 잘 정리를 하는데 이렇게 정리를 한다면은 너무나 많은 뭘 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은 빠진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또 아니면은 여기서 설명했는 거랑 여기서 설명하는 것이 내용에 오차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이런 문장을 서술할 때 요구조건 서술할 때는 이 문장이 분명해야 하고요. 가능하면은 다음과 같이 논리적인 F가 N을 임플라이 합니다. 명제로 임플라이 명제로 할 수 있으면 좋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비디오가 재생을 스톱했습니다. 이때는 더 이상 재생을 마쳤기 때문에 그 다음 여기서 이가 스톱 버튼을 한 번 더 누른다면은 이 버튼은 동작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명제로 전환 가능하면 좋고 그리고 앞에서 서술한 명제와 뒤에서 서술한 명제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어떨 때는 이 플레이를 눌렀더니 섰고 또 어떨 때는 이걸 봤더니 이게 또 움직인다고 되어 있다면은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뒷단의 개발 과정에서도 문제가 되고 소프트웨어 완성 후 검증할 때도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더구나 사람들한테 사용 설명할 때도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설명을 하다 보면은 빠진 곳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지금 비디오라는 게 현재 비디오가 재생 중이에요. 그리고 우리 비디오가 현재는 지금 잠시 임시정지를 눌렀어요. 아니면 비디오가 현재 완전히 끝났습니다. 이렇게 크게 비디오가 아무것도 안 하는, 이것도 아무것도 안 하는 단계죠. 플레이하는 단계와 플레이 중에 잠시 임시정지된 단계를 나눠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활동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재생 플레이 한번 눌러볼 수 있고요. 이걸 한번 클릭해 볼 수 있고 볼륨을 키워라. 이렇게 표현할까요? 볼륨을 줄여라.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 그리고 비디오 파일을 더블 클릭할 수 있고 윈도우 창을 그러네요. 이렇게 있었다면 이게 지금 비디오 플레이 되고 있는 와중에 얘를 더블 클릭을 할 수가 있네요.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제대로 비디오 어떻게 되는가를 제대로 빠짐없이 기술할 때 다음과 같이 상태와 액션, 상태와 여기 상태입니다. 여기 액티비티를 설명으로써 여기서 뭐가 빠진 게 없냐 체크하는데 이 테이블이 굉장히 좋게 사용될 수 있겠습니다. 그죠? 가령 예를 들면 지금 앞에 재생과 임시정지, 음량 증가와 음량 감소만이 있었는데 보니까 완전 정지, 전지여행 상태에서 시작하는 단계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테이블에서 뭐가 빠졌는지를 찾아낼 수 있게 됩니다. 자, 일단 첫 열에는 여기 지금 테이블 만들 때 방법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첫 열에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 그리고 첫 행에는 우리가 만드는 프로그램의 상태가 있습니다. 그죠? 상태가 플레이 중입니다. 플레이 중인데 플레이를 누르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안 한다. 플레이 중인데 멈춤을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끝낸다. 이렇게 끝낸 상태로 돌아간다. 이런 식으로 서술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 비디오 플레이를 봤더니만 끝과 시작은 어떻게 해요? 끝이 어떻게 해요가 정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빠졌다라는 걸 알아가지고 그러면 컴플리트하지 못했다, 컴플리트하지 않았다, 인컴플리트했다 이상해서 우리가 여기에 V5와 V6를 집어넣어서 앞에 재생, 임시 멈춤, 볼륨 증가 있었죠. 거기다가 프로그램 실행 그리고 프로그램 정지를 넣음으로써 해서 빠졌던 요구사항을 찾아낼 수 있다라는 아주 간단한 예제를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론 문제를 제대로 정의하자 있고 두 번째 좋은 방법은 논리적 추론입니다. 이 컴퓨터 논리적 추론은 크게 지금 우리 교재에서 두 가지를 나타내고 있는데 요구사항을 원인과 결과로 나타내는 방법론, 논리로 가능하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이렇게 나타내는 요구사항을 나중에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바꿀 수 있다. 이 과정에 논리적 추론이 사용될 수 있다와 그리고 연역적 추리 방법을 사용하여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 논리적인 사고 방법이 사용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구 사항을 프로그램 바꾸는 과정, 프로그래밍 하는 과정에 논리적 추론 두 가지 쓸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일단 먼저 원인 결과 방법은 컴퓨터를 프로그램을 하고 만들 때 굉장히 많이 쓰는 방법인데 최종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에는 if된 문장에 해당된다고 이렇게 프로그래밍이 된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배운다면 if문을 배워서 굉장히 익숙해질 때까지 사용할 텐데요. 제일 먼저 요구 단계에서
자,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요구 사항을 원인 결과 관계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홈페이지 들어왔는데 사람과 자, 컴퓨터가 요구를 합니다. 닥터 같은 로그인 했다면 아이디를 넣어라. 그래서 아이디를 넣습니다. 그 다음 넣었더니만 그 다음에 패스워드를 넣으랍니다. 패스워드를 넣습니다. 넣었더니만 컴퓨터가 자, 사용자 이름과 패스워드가 입력됐습니다. 그러면은 뭘 할까요? 뭘 하게 되면 원인 결과 사용자의 이름과 패스워드를 유효한지 확인을 합니다. 어딘지 미리 사용자 이름과 그 다음에 이 암호를 어딘지 모르게 저장해 놓았다가 여기 비교를 함으로써 확인 한번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사용자가 작업 중에 윈도우의 닫기 이쪽 있나요? 눌러버렸습니다. 어떻게 하죠? 화면에서 컴퓨터 사라집니다. 윈도우가. 그 다음에 노트북 컴퓨터가 배터리가 10% 미만이 나타났습니다. 이때는 경고 화면을 띄워라. 원인과 결과. 인터넷에서 새 메일이 왔습니다. 이때는 사용자한테 메일이 왔다고 알람을 울려라. 이런 것들이 원인 결과 관계고 얘들을 이용해서 컴퓨터가 어떻게 돼야 된다, 어떻게 된다 요구를 이렇게 계속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그다음에 연역적인 방법으로서 또 논리추론이 사용되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가 삼각형의 이 빗변 길이를 찾을 때 삼각형에서가 찾을 때 이 A 이퀄 직사각형의 그 빗변 길이를 식을 이용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 것처럼 컴퓨터 프로그램에서도 하다 보니까 다음과 같은 것들이 나옵니다. 자, 지금 컴퓨터에는 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 방이 하나 있는 여기에 15가 들었고 17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값을 바꾸고 싶어요. 바꾸고 싶은데 이럴 경우에 우리가 반드시 빈방을 하나 만들게 되고 이 빈방에 15를 갖다 넣습니다. 그러면 빈방이 되죠. 이 빈방에 17을 갖다 넣습니다. 그리고 이거 비었죠. 그리고 15를 여기 갖다 놓는 방법으로 그 숫자가 들어있는 방, 변수입니다. 변수 값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패턴화 해가지고 우리가 다음에 변수 A에 있는 것을 자 이걸 VARA라고 VARB라고 합시다. 이건 템포고요. 여기에 있는 값을 템포로 보내라. 두 번째 B에 있는 값을 A로 보내라. 그리고 세 번째 템포에 있는 값을 이렇게 보내라. 이렇게 순서대로 기술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하다 보니까 그 너희들 그 프로그램에서 변수의 위치를 바꿀 때 이 패턴이 있다. 이것을 너희들 프로그램 때 써라. 이렇게 해서 잘 알려진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고 얘들을 프로그램한테 사용할 수 있다.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또 논리추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리즘을 기술할 때, 그러니까 이 알고리즘에 가선 문제를 푸는 절차를 기술하는 겁니다. 절차 이렇게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면 문제가 풀리더라라는 것을 나타낸 게 알고리즘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이 절차를 보다 보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뭐하고 하라고 할 때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있죠. 일에는 순서가 있다. 작업에는 순서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이 일을 나타낼 때 이 차근 이렇게 일에는 순서가 있더라 해서 순서화로 나타내야 된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건 뭐죠? 프라이스의 텍스트를 가격과 세금이 얼마입니까? 0을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템 코스트에 100원을 집어넣습니다. 100원짜리 물건을 샀네요. 그 다음에 price with tax는 여기 아이템 코스트에 100이 지금 저장되어 있죠. 더하기 여기 지금 100이 있습니다. 100 곱하기 0.5 그렇게 해서 결과가 100 곱하기
1.55. 이게 지금 5.5%의 세금을 내는 곳이구만요. 이 결과값이 어디에 들어있는가?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순서를 틀리게 썼을 때 한번 봅시다. 여기 아이템 코스트 100이 들어왔습니다. 프라이드 위드 텍스트는 100. 여기 100이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 지금 100 곱하기 1.55 한 값이 들어갔는데요.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또 0을 집어넣어 버려요. 순서를 달리 해버리면은 원하는 값이 세금을 포함한 물건 값이었는데 순서를 잘못했더니 0이 들어가버렸어요. 그래서 논리적인 추론을 할 때 알고리즘에는 일반적으로 순서가 있다.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 알고리즘에서 순서를 기술을 하다 보니까 이게 특정 패턴이 생기게 되고 우리가 뭔가를 교환할 때 순서를 지켜야 되더라. 가령 계란이 마찬가지입니다. 계란을 담는 바구니가 있는데 여기 있는 계란을 일로 보내고 싶고 여기 있는 계란을 일로 보내고 싶어요. 이럴 때 빈 바구니를 하나 이용을 해서 여기 있는 바구니를 여기로 계란을 전부 다 보내고 여기 빈 바구니가 되니까 여기 있는 계란을 여기로 보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던 템플스 가져왔던 이 바구니 계란을 일로 보내게 해주면은 여기 있는 계란 일로 오고 여기 있는 계란은 일로 오는 이 효과가 있죠, 그죠? 그런 거 할 때 패턴이 있더라. 예. 그래서 지금 추론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뭔가 순서대로 써야 되더라. 그 다음에 하다 보니까 어디서 패턴이 생기더라. 예. 패턴이 생기니까 나중에 이런 게 있다면 연역적으로 적용할 수 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문제를 기술하다 보니까 반복이 생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복 업무는 우리는 굉장히 사람은 힘들하지만 컴퓨터는 굉장히 잘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것이고 아무리 칠해도 반복적으로 프로그램을 완벽하게 끝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을 하고 우리가 이 반복을 최대한 이용해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짜게 됩니다. 자, 이거는 추후에 알고리즘을 다루는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귀납 추론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문제를 푸는 데서도 많이 작용을 한다고 하는데 컴퓨터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큰 이 컴퓨터에 사람들이 많이 접속을 합니다. 사람들이 접속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 공용의 자료를 사용을 해서 자료 공유도 하고 정보 공유도 하고 그걸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자료를 처리하고 저장하고 주세요 하는 자료를 정리하는 전담하는 친구들이 생기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가지고 온 값을 갖다가 이 친구가 가지고 온 값을 뭐 어떻게 해달래요? 그러면 거기 맞게 계산해주고 정리해주고 하는 계산 같은 과정을 전담하는 친구가 생기고 그리고 여기 있어 너가 어떤 컴퓨터로 접속했니? 지금 아이폰으로 접속했니? 너 화면을 어떻게 바꾸세요? 너 아이폰이니? 너 화면 어떻게 바꾸세요? 이런 컨트롤을 이 친구가 너무너무 하다 보니까 이 힘이 듭니다. 그래서 너 화면 처리는 네가 좀 해라. 이렇게 해서 나는 저장 담당하는 부분, 계산이나 처리를 담당하는 부분과 그리고 우리가 UI라고 그러죠. 화면을 보는 부분 이렇게 세 부분으로 크게 많이 나눠가지고 이쪽을 통신하는 담당, 그리고 데이터 저장 담당, 그리고 계산하는 담당 이렇게 컴퓨터 프로그램을 많이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3티어 모델 그러는데 사실상 지금 어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많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해보고 많은 시스템을 개발해봤는데 너 시스템이 이렇게 되더라. 귀납적인 추론이 가능합니다. 3단 소프트웨어 구조, 소프트웨어로 본다면은 3단 소프트웨어 구조, UI를 처리하고 통신하는 부분, 그리고 지금 여기는 계산하고 처리하는 부분, 그리고 여기는 저장하는 소프트웨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방법론은 문제 분해 방법론입니다. Divide and Conquer라고도 하는데요.
이 컴퓨터로 풀려고 하는 문제는 사실은 지금까지 사람으로 풀고 있을 때 어려웠던 문제들을 많이 맡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굉장히 크고 복잡합니다. 이런 크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은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문제를 여러 부분으로 나누고 그 나눠진 문제, 간단한 작은 문제들을 풀어서 그것을 풀어서 해결하자. 이것이 분할 정복 방법론이고, 두 가지 굉장히 주요 방법으로서는 하향식 설계 연속 프로토타입 방법을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예를 들자면은 이 두 가지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문제 분해 설계 단계에서 큰 문제가 주어지면은 이렇게 작은 문제로 나눠보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피자를 만들라 막막합니다, 그죠? 평소에 요리를 많이 해본 사람들은 괜찮겠지만 어쩌는 사람은 막막한데 피자를 만들려면 야 반죽을 만들어. 반죽 만들고 난 다음에 소스를 만들고 소스를 반죽 위에 뿌려. 그러면 이 반죽 가지고 이 판 하나 만드는 까지 있어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뿌리고 난 다음에 그 위에 또 치즈를 얹어. 그리고 토핑을 얹어. 그 다음에 그걸 오븐에 구워. 그 다음에 그 구워진 것을 잘라. 이렇게 되니까 피자 만드는 막막했던 방법론이 자세한 조금 작은 방법으로 나눠졌습니다. 여기서 또 보니까 소스 만들고 뿌리기가 굉장히 어렵네요. 그러면 얘를 또 나눕니다. 소스를 만들라 케찹을 가져와. 그 다음에 올리브 오일을 가져오고 어떻게 하겠죠, 그죠? 하고 다른 문제들을 보니까 좀 알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또 여기서 소스를 가지고 오는데 또 어려운 방법이 있다면 또 나누고 해서 문제를 계속 작게 만들어서 분할합니다. 분할하고 난 다음에 이거는 이제 알겠어요. 반죽 어떻게 만드는지 알겠습니다. 정복하고 그 다음에 어려운 건 더 분할해서 정복했는 것들을 합쳐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고 이렇게 올라오는 이 방법이 분할 정복의 아주 전형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형식 설계는 일단 먼저 계획부터 작성하고, 가령 예를 들면 우리가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크게 세 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 또 특별히 이 첫 번째 문제는 또 그 중에 두 개를 또 해결해야 되고, 그 중에 이 문제는 또 두 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렇게 분해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비포장 도로용 차량을 그려라. 오프로드 자동차를 그려라. 찝부차다 그러죠. 그럴 때 그리기 문제를 보니까 녹색 그릴 그리고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 밑에 범퍼를 그려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범퍼 아래 타이어를 그리고 그 바로 위에 앞유리를 그려라. 이렇게 됐네요. 그죠? 앞유리 위에 보조등을 그려라.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 문장만 보고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 다음을 각각을 어떻게 더 자세히 할 건지를 알려주고 각각을 완성시켜서 올라가는 것이 하형식 설계 방법론하고 같다. 자, 그 다음에 또 문제를 분해하는 방법은 처음에 이 문제를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계속 분해하는 방법이 있고 이게 아니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프로토타입 방법이 있습니다. 프로토타입. 우리가 아파트 모델 하우스나 자동차 개발할 때나 쓰는 방법인데 어떤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만들어 달랍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걸 가지고 와서 만들어 봅니다. 만들어 보고 고객한테 보여봅니다. 고객이 리플라이를 주면은 약간 더 크게 만들어 보고 또 이걸 고객한테 주고 고객이 어떻게 만들어 주세요 하면 이렇게 해서 계속 키워가면서 연속적으로 프로토타입을 키워가면서 발전시켜가면서 최종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방법으로 만들어 나가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누군가 웹페이지를 만들어 달라고 했다면 안에 동작하지는 않지만 모양을 일단 먼저 만들고요. 그 모양을 보여주니까 고객이 바꿔달랍니다. 바꿔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디자인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 거기서 상품 목록 디자인 어떻게 할까요? 자세하게 하고요. 그 다음 뒷단 만들어주고 다 됐다면은 그 다음에 장바구니 기능을 추가하고 또 됐다면은 결제 기능 추가하고 됐다면은 배송 기능 추가하고 해서 계속 최종적으로는 고객이 만족한다 그럴 때까지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나가는 방법이 또 하나의 문제 분해를 하는 좋은 예제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컴퓨터 사고의 핵심 내용에서 문제 정의, 그리고 논리적 추론, 분해 방법까지를 알아보았습니다. 큰 문제가 주어진다면 분해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다음 시간에 여기에 이어서 추상화, 제어 패턴, 다이어그램 등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때 구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자료는 Computational Thinking for Modern Problem Solver였습니다. 감사합니다.